350만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시간, 감시자들 진행의 이하롬입니다.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이슈와 정책들을 매의 눈으로 꼼꼼히 감시해서 우리가 바로 이 지역의 주인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함께 감시해줄 네 분의 대표 감시자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든든한 맏형 김부영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뚝소리 나는 감시자 김지수 의원도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발로 뛰는 기자 경남신문 정치부 김용훈 기자도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청년들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대변해주고 있는 분이십니다. 여행대학 총장 강기태 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에 봄이 왔습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에 창원 시내버스의 그런 난폭 운전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그 이후에 창원시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더라고요. 창원시도 우리 감시자들을 좀 감시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방송 다음 날 바로 특별 대책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특별 대책 내용은 이제 난폭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 법규 위반 업체에 대해서 지원금을 이제 대폭 삭감하는 것이 주 요지이고요. 네. 근데 채찍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당근으로 이제 친절한 이제 버스 기사라든가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이제 서비스 경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이제 안전교육도 강화하겠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창원시가 내놓은 이 대책들이 시행이 잘 되는지 신용만 하는 건 아닌지 저희 감시자들이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집값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전국적으로도 경남 지역을 포함해서 지금 집값이 불안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감시 리스트는 이겁니다. 불안한 집값, 현명한 선택은. 네. 네 분께 이런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좀 그렇긴 한데 그 지금 살고 있는 집의 형태가 전세인지 자가인지. 네, 저는 자가입니다. 네. 제가 2000년도에 부산 처음에 결혼을 하고 집을 이렇게 전세를 얻었는데 목욕탕 있는 다락방이었어요. 네. 전세금이 한 2,500만 원 정도 됐는데 너무 이렇게 좀 누추하고 사는 게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집사람한테 의논을 했어요. 우리 시골 가서 사면 안 될까? 우리 집사람 시골에 와보고 바로 이렇게 오케이 했는데 그 2,500만 원으로 창녕에 26평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그래서 저는 시작하면서부터 자가로 살았습니다. 금수저이시네요, 금수저. 강기태 씨는 어때요? 저는 뭐 이제 출간 8년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3년 동안은 이제 친구 집에 얹혀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시원으로 이동했고요. 네. 그 다음에 월세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전세를 구하셨네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아가지고 또 되게 좀 잘 보셔야 돼요. 저 1억 한 3천 됩니다. 저는 좀 싸게 들어갔습니다. 그렇네요. 창녕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하고 똑같네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1억 3,500만 원이거든요. 그 평수를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34평 아파트인데 34평에. 작년으로 가면 되겠네요. 우리 의원님은 어떠세요, 지금? 저는요, 은행이 주인인데 살고 있습니다. 이름은 내 명이나. 네, 예. 집주인은 농협은행. 네. 그러시구나. 네. 기자님은 어떠세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아파트를 저는 대출 없이 샀거든요. 근데 이제 뭐 좋은 아파트는 아니고. 창원에서요? 그래도요. 네, 창원에서. 창원에서? 대출 근데 없이? 제가 그때 아파트를 이제 좀 이렇게 집을 장만하라고 이렇게 막 여러 군데 이제 매물을 보러 다니잖아요. 근데 네. 그때 결정적인 고민이 대출을 좀 껴안고 좀 좋은 평수로 가서 살 것이냐 아니면 이제 대출 없이 그냥 순수하게 부담 없이 이자 안 내고 그렇게 할 것이냐 했는데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대출을 좀 안더라도 그때 샀던 아파트가 집값이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투자 가치가 지금 있어서. 집값은 네. 좀. 아니 오르긴 올랐는데 거기에 비하면 좀 미약하죠. 그래서 물론 이제 무리한 대출을 끼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또 우리나라에서 집이 또 재테크에서 또 이렇게 고려 안 해볼 수도 맞아요. 있잖아요. 네. 이게 좀 되게 좀 모순이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값 얘기를 좀 풀어볼까 하는데요. 궁금한 게 정말 많습니다. 부동산 전망을 제대로 해주실 특별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창신대학교 부동산학과 정상철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근데 교수님 근데 어디 가서 부동산학과 교수다 이렇게 직업을 밝히면 사람들이 막 엄청 이것저것 물어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뭘 제일 많이 물어봐요? 최고 많이 물어보는 게 부동산학과 교수는 네. 얼마나 큰 집에 사는가. 그게 최고 많이 물어봐요. 얼마나 큰 집에 사세요? 그거는 제가 네.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런가요? 궁금하게 만들어야 네. 관심들 가지거든요. 예, 예. 또 어디를 좀 사야 투자가 괜찮겠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예, 들어오시죠? 예, 예. 보통 솔직하게 다 대답을 해주시나요? 그래도 솔직하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런 질문 저희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전국을 비롯해서 경남 지역도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최근 들어서 이
부동산 업을 하시는 분들, 중개업자들 얘기를 들으면은 이렇게 장사 안 된 데는 처음 본다. 옛날 IMF 때보다 더 힘든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경남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작년 이맘때보다 그 아파트 가격이 한 15%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많이 한 겁니다. 네. 15%면은. 그리고 작년 이맘때보다 거래량이 아파트가 거래된 양이 29%나 이렇게 줄었어요. 이거는 조금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또 경남은 지역별로 상황이 좀 달라서 지역별로 또 흐름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부동산이말로 지역을 잘 알아야죠. 네. 그죠? 예를 들어서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거든. 저 제주도 밀감밭이 오른다 해서 저 먼 뒤는 강원도에 감자밭이 따라 오르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창원에 단감밭이 오른다 해서 저 먼 뒤는 대구에 사과밭이 따라 오르고 그러진 않거든요. 네. 지역에 따라 다 틀리죠. 경남 전체를 한번 보면은 이 창원이나 김해 쪽은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많이는 빠지진 않았습니다. 빠지는 데도 있고 보합세로 가는 데도 있는데 네. 또 반대로 요새 그 거제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부터 많이 아파트 값이 빠지고 있어요. 예, 지금도 빠지고 있고 왜? 그는 조성경기 영향을 참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예, 또 그리고 반대로 네. 사천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값이 작년에 경상남도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건 항공산업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 영향 때문에 옆에 있는 진주 핵심 도시도 지금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는 중에 있고 많이 올랐습니다.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기조는 맞다. 이런 설명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어떠세요? 좀 집값이 내려가고 있다 이런 거 피부로 느끼시나요? 공인중개사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네. 최근에 좀 소식을 들었는데 폐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일감이 들어오지 않아서인데 문의 전화는 이제 종종 온대요. 관심을 가지고. 근데 이제 이 공인중개사가 좀 매매 쪽으로 좀 얘기를 돌리잖아요. 그럼 전화를 끊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이 계속 지금 냉랭해지고 있어요. 네, 여기저기서 정말 전망도 많고 그런데 지금 2년 5개월 만에 아파트 값이 내렸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네, 우선 실물 경기 자체가 좋지를 않으니까 사람들이 집 살 여력이 없는 거죠. 구매력이 감소된다 그럴까? 예, 그게 가장 큰 이유겠고 또 두 번째는 그 기대 심리, 이 부동산은 기대 심리가 굉장히 큽니다.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다 하면 사람들이 집 사러 가고 공급이 많아가 집값이 내릴 것이다 하면 안 사러 간다고 해요. 예, 그런 기대 심리가 지금 하락 심리가 좀 많다는 겁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급이 앞으로 줄줄이 있거든. 네. 또 그리고 작년, 재작년 공급이 이 지역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급이 이렇게 많다 보면은 경남도 부동산 값이 내려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 기대 심리가 많이 지금 작용을 하는 거고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정부 정책이라는 게 있죠. 네. 정부에서 이 대출을 규제하는 정책을 지금 발표를 했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많고 실제적으로 앞으로 돈 빌리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자, 저런 이유를 해가지고 지금 아파트 값이 계속 내리고 있다라고 원인이 이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냐면은 실제로 그런 게 그 지난해만 해도 경남 지역 아파트 값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분양할 때도 야 거기는 평당 얼마래, 야 거기는 평당 얼마가 넘었대 막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이제 거래가 뚝 끊기고 하락한다 그러니까 좀 당황스러운 것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많이 올랐죠. 그 특히 사천이나 방금 제가 언급했는데 핵심 도시 쪽에는 10% 이상 이렇게 올랐거든요. 네. 예, 특히 작년에 우리 경남 지역에 재건축 분양가가 이 경상도 말로 억수로 올랐습니다. 예, 예를 들어 작년 9월 말에 이 분양됐는데 이 창원 지역이죠. 창원의 영호동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는 그 평당 분양가, 쉽게 말하면 3.3제곱미터, 소위 말하는 평당이죠. 평당 분양가 1,497만 원. 쉽게 말하면 3만 원만 더 보태면 1,500만 원이죠. 이게 1,500만 원 부르려다가 그 사람들이 비싸다고 비난이 쏟아니까 3만 원 빼고 1,497만 원 이렇게 참 대단하죠. 그죠? 올라가지고 화제거리였는데 그런데도 청약 경쟁률이 몇백 대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전국이 좀 떠들썩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리고 이 마산도 마찬가지. 마산에 재개발 아파트들이 앞으로 많은데 그 아파트도 합성도 재개발 아파트가 그 평당 분양가가 1,000만 원 정도 됐는데 거기도 경쟁률이 치열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이 경남 지역 특히 창원을 중심으로 분양 시장을 펄펄 끓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경남 전체를 보면은 부동산 경남 시대가 작년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이 급락하거나 이럴 염려는 있습니까? 갑자기 팍 급락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 아까도 말씀드린 그걸 그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공급이 너무 많이 초과되면 급락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구체적으로 말해서 창원 같은 경우는
갑자기 급락하고 그러진 않을 제가 겁니다. 그 왜 예, 그런 질문을 드렸냐면 네네. 그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작년에 동남권 지역 주택 가격 전망 통계를 보니까 네. 한 5% 이내로 상승하겠다고 답한 여론이 44.6%, 5% 이상 상승하겠다는 게 41%가 나왔어요. 근데 이 매매 가격 상승 예상 지속 기간이 언제까지 가겠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보니까 1년 이내로 답한 게 한 63%, 2년 이내는 27.4%, 3년이 넘어가면은 9.7%가 아파트 가격이 안 오르겠다 이렇게 네. 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로 봐서 앞으로 한 3년 정도까지는 좀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것도 주택 그 보급률과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예, 주택 보급률이 저게 어느 정도냐? 네. 그 자가 보유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자기 집에 실제 사는 비율이 얼마냐? 예, 그런 걸 따져서 앞으로 집값이 오르겠느냐, 얼마 오르겠느냐를 진단하는 것이죠, 그죠? 네. 또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또 가장 관심 있는 지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남 지역의 마지막 노른자 위다 이래가지고 39사단 터가 네,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공국 택지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거든요. 이런 전망 벌써부터 막 나오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예.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9사단 관심도 많습니다. 많이 물어보죠. 예, 제가 아는 부산 사람도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거기 39산가 38산가 하는데 언제 분양하는 게요? 라고 이렇게 하더라고. 네. 예, 그 정도로 부산에서도 이 관심이 많습니다. 네. 왜 부산 사람도 이 청약할 수 있잖아요. 예, 관심이 많은데 사실 이 39산은 우리가 알기로 창원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이다 해서 뭐 소문도 굉장히 나가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한 6,100가구 대단히 아파트가 지금 들어선다고 계획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분양 준비 중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관심거리가 말씀하신 대로 분양가가 얼마나 될까 하는 거 이게 관심거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6,100세가 들어오면은 다 분양 되겠는가 안 네, 될까 맞아요. 미분양 많을까 그러면 아파트가 폭락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묻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분양가 관심인데 땅이 이곳은 그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예,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것도 있는데 그것은 작년 4월부터 민간 택지에서 짓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필요가 없습니다. 소위 말하면은 건설회사가 분양가를 책정하면은 시에서 카트할 방법이 없죠. 그러나 여기는 다행히 39사는 공공택지죠. 예, 땅은 지금 창원시 소유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민간 업자들 건설을 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택지가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는 면에서는 참 다양한 일이죠. 그래서 분양가를 많이 못 높이게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꾸립니다. 그래서 우리 감시자들이 감시를 잘해야 될 겁니다. 그죠? 또 길거리에 온다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경쟁률이 되게 세겠죠. 네.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신데 경쟁률을 있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통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 지역에 아파트 청약 통장을 가진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정확히 모르시겠죠? 예,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경남 지역에 주택 청약 통장이라고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97만 명이라고 합니다. 통장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네. 상승세. 예. 거기다가 1순위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남 지역은 주택 통장 가입하고 6개월 되면 1순위가 되거든요. 네. 예, 1순위 가입자가 지금 현재 46만 명이나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노른자이다 했기 때문에 1순위자들은 거의 뭐 한 번씩 이 군침을 드린다 그럴까 네. 한번 넣어보려고 그렇게 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은 굉장히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가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다 하더라도 네네. 지금 이제 그 예상되는 분양 가격이 네. 택지 개발 한 1,000만 원, 평당 1,000만 원 하고 표준 건축비 한 480만 원 해서 지금 최소 분양가가 1,480만 원 이상 될 거다. 아직까지 뚜껑을 안 열어봤기 때문에 확실히 모릅니다. 그러나 그거는 나중 이렇게 분양가 심사위원을 창원시에서 10개대가 있습니다. 10개대가 있는데 거기서 얼마나 그 상한 가이드라인을 둬가지고 얼마나 찍을 것인가는 모르죠. 그런데 지금 또 소문에는 한 1,300만 원 정도 네. 너무 높다고 비싸요. 소문이 벌써 들리기 때문에 네. 1,3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문이 나들고 어쨌든 있습니다. 그 39사단 부지인 경우에는 함안군북으로 이전을 해가면서 한 8,800억 정도 그 비용을 그 태형건설을 포함한 7개 업체가 그 특수목적법인을 유니시티 주식회사 유니시티가 그 비용을 부담해주고 이제 중동과 그 감기지구에 자기가 이제 그 대물변제로 받게 되죠. 주택을 지어서 이렇게 이익을 회수하는 그런 방법으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업용지나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는
그 주택 분양 상한제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이 개발업자들이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아마 가격이 폭등하고 난개발이 되지 않을까. 궁금한 게 그러면 비싸면 안 되잖아요. 그럼 분양가 심사위원회 꾸릴 때 그 심사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되는 거죠? 네. 보통 심사위원은 창원 같은 경우는 앞에는 한 10명 가까이 꾸립니다. 건축에 관계되는 전문가, 건축사라든가 아니면 대학 교수들 한두 분 뭐 이런 식으로 또 행정에 밝은 분들 한두 분 이렇게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을 10명 정도 이렇게 꾸립니다. 꾸려가지고 앉혀놓고 창원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냐면은 네. 그리고 각자 여기는 분양가가 얼마나 될 것인가 한번 써내 보시오라고 이렇게 합니다. 각자. 위원들이 각자 써냅니다. 네. 제출합니다. 그러면 딱 10명 중에 위에 예를 들어서 가장 높이 쓴 사람 빼뿌리고 제고 밑에 쓴 사람 빼뿌리고 나머지 8명 가지고 나누기로 평균값으로 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작년에 그 말씀 많았던 게 있었잖아요. 창원 용호동에서 뭐 분양가 심사위원한테 뇌물이 가가지고 이렇게 부풀려 심사를 했다 해가지고 검찰에 기소까지 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 전에 건설사에서 어느 정도 제한을 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라고 우선 제한을 한 데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거겠죠. 그렇죠. 건설사에서 그걸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산정을 해 올립니다. 창원시에서 올려주면은 창원시에서 심사위원들 부르는 거죠. 네. 그래서 당신들이 얼마나 하겠느냐 써내봐라. 건축비에다가 그 아까 그렇죠. 표준 건축비에다가 택지비 그다음에 뭐 옵션 뭐 이런 거 다 넣어서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하잖아요. 그렇죠. 예. 교수님도 참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어디 참여해 본 적은 있습니다. 아, 예. 그 교수님은 고민이 많이 되시겠어요. 내가 얼마를 써내야 될지. 창원은 그렇게 하고 또 다른 도시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시마다 다르군요. 시마다 다 틀립니다. 그런데 지금 또 가장 궁금한 게 집을 가진 분들도 그렇고 또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 떨어지는 집값이 일시적인 현상일 건지 아니면 이게 계속 쭉 이어질 것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집값이 좀 하락세로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락세가 문제가 어디까지 이렇게 추락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데 저는 당분간은 이대로 간다. 집값을 우리가 전망할 때는 여러 가지 유행이 있습니다. 그것도 차트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부러 준비했는데 이런 유행이 있습니다. 이 V자 같은 거 내렸다가 바로 올라간다. 이런 경우는 없을 것 같아. 네. 예. 또 이거는 W자인데 내렸다 올라갔다 갈 필요는 못 잡을 것이다. 쌍바닥 해주시겠어요? 그 얘기고 또 이거는 지금까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집값이 내려갔는데 한참 내려가도 한꺼번에 팍 오를 것이다 하는 거 이걸 U자예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작년에는 이 아파트 값이 이렇게 팍 올랐지 않습니까? 재작년도 지금은 이게 옆으로 조정기를 거치는 겁니다. 이게 지역에 따라서는 내려가는 지역도 있고 조금 오르는 지역도 있겠죠. 평균으로 보면 이 조정기가 상당히 갈 것이다. 그래서 수학 기호로 따지면 루트 같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경남의 부동산은 루트형 경기가 지속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예. 또 전셋값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뭐 미친 전셋값이다, 미친 월세값이다 이런 말이 정말 절로 나오는 세상입니다. 전국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정말 엄청 올랐잖아요. 근데 그 정부가 또 언제는 빚을 내서 그러면 아예 집을 사라 이렇게 했다가 지금 정책은 또 그렇지도 않긴 하지만 그게 그 전세난 해소에 별로 도움은 안 된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 보면요. 그렇죠. 네, 정부 정책이 도움이 별로 안 됐죠. 결론적으로 보면은 전세값이 또 올라버렸으니까 그죠? 도움이 안 된 건 사실 실패한 정책이죠. 쉽게 말하면은 그죠? 예를 들어 창원 같은 경우는 전세값이 지금 얼마나 올랐느냐 하면은 전세값이 집값에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80%를 육박했습니다. 예. 조금만 더 보태면 그렇죠. 사라는 분들도 많았어요. 차라리 사버리지 않은 거죠. 네. 살려고 하니까 지금 뭐 집값이 떨어진다는데 아무도 안 사죠. 예, 그렇게 전세로 계속 눌러 있는 사람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이게 전세값이 좀 미친 것 같아요. 미친 전월세값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통계를 보니까 우리 수도권 평균 전세가 상승률 있잖아요. 상승률이 2001년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2015년이죠. 지난해 말 보면 경기, 인천 비롯해 수도권에서 이제 3.3제곱미터당 전세값이 약 894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900만 원이에요. 근데 경남으로 딱 적용해 보면 우리 경남의 지역의 아파트 평균값이 1억 4,263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제외하고는 네 번째로 가장 높고요. 경남 전체로 따져도 창원이 가장 많이
비싼 거죠. 그러니까 연구를 많이 하시고 자료도 많이 하시는 말씀 일일이 다 맞는 말씀만 해주시죠. 창원이 또 비싸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에 네.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네. 창원은 지금 재건축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네. 5층짜리 무너뜨리고 쭉쭉 빵빵하게 30층으로 올리는 작업이 많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무너뜨려 그 사이에 사람들이 전세.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전세 수요가 폭발한다. 그래서 창원은 대표적으로 전세값이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앞으로 몇 년 가겠다 하는 겁니다. 예, 실제로 그리고- 예. 2006년 이후에 작년에 아파트 매매량이 가장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예. 어쩌면 그게 실수요가 많아서라기보다는 네. 우리 아까 강기태 네. 씨도 말씀하셨듯이 전세값이 지금 너무 과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미 경남만 봐도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평균 70%가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창원이나 김해 이런 대도시는 80%가 너무 육박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7, 80%가 되니까 이럴 바에야 그냥 매매를 하겠다. 왜냐면 금리가 낮으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 작년에 있었던 그런 매매가 진정한 의미의 어떤 구매라기보다는 사실은 버블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거품이라고 맞습니다. 봐야 그래서 되는 거죠. 전세에 가장 도움되는 예. 게 공공임대주택을 이렇게 예. 조금 지어줘야 되는데 거기 특히 경남 같은 데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우리 주택 부동산 정책을 보면 철저하게 이게 시장 원리를 적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는 게 수요하고 공급만 가지고 저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부동산 정책으로 저금리 정책, 그다음에 대출 규제를 완화해줬지만 그 어딘가에 개발이익은 묶여 있을 텐데 개발이익은 다 어디로 가고 지금 아파트는 폭등하고 전세값은 엄청 아까 미친 전세값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도대체 개발이익은 다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 간 거예요, 개발이익이? 전세사한테 간 거죠. 저희 신혼부부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 다 대출이에요. 다 대출. 네,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심지어 전세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세도 대출 받아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저금리잖아요.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전세 자금 대출을 또 늘려다 보니까 지난해 보니까 전세 자금 대출액이 20조에 육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해요. 이런 거를 보면 그 이 뭐 모든 이제 정책이 다 임시 방편이고 젊은 세대들은 거의 뭐 우리 이 와중에 우리 기자님은 네. 이미 결혼하기 전에도 자가주택이었고 그렇죠. 지금 현재도 그럼 대출이 없으신 건가요? 아까 30%는 관심 지금은- 있어 하시던데 이사 계획 있으신 건가요? 이사 계획은 있죠. 지금 아, 대출이 네. 있으세요 없어요? 그거는? 지금은 없죠. 네, 없는데 네. 물론 이제 정말로 진정한 자가네요. 여기. 네네.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제가 볼 때 주거 안정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나.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 심리를 이렇게 좀 살려주는 게 중요한데 사람들이 주거가 안정이 돼야지 소비도 이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 대출 이자라든가 이런 게 얼마 있다 보면 소비 심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 안정은 경기 부양하고도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런데 이 계속 올라가는 전세값 교수님 언제쯤 안정이 될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교수님 이거 그 정치적 지역마다 또 틀릴 수가 있습니다. 아, 네네, 그렇죠. 예, 틀릴 수가 있는데 창원 같은 경우는 상당 기간, 상당 3년 정도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예. 왜냐하면 그렇군요. 가장 중요한 변수가 재건축, 재개발 단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앞으로 그러니까 당분간 전세값도 이렇게 높을 것이고 또 집값은 좀 하락을 하거나 보합세를 유지할 거다 이런 전망인 건데요. 근데 당장 이번 5월부터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그런 정책이 바뀐다고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5월부터 우리 지역도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 정부가 가계대출 줄인다는 명분으로 규제를 한다는 것이죠. 그죠? 네, 가장 쉽게 말하면 대출 심사를 좀 까다롭게 합니다. 거기서 무엇을 보느냐 하면은 소득 수준을 이제 보는 겁니다. 무턱대고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으면 갚을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소득 심사를 까다롭게 합니다. 그 비율이 있는데 제가 그 차트를 또 보면서 네. 우리 차트님이십니다. 차트의 권위자시죠. 예. 자, 이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대출 보면 LTV라는 말 들어봤을 겁니다. 네. LTV가 어떻고 DTI가 어떻고 이런 말을 들어봤을 건데 LTV라는 것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는 그 비율을 말하는 거죠. 예, 주택담보 비율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 LTV는 지금 현재로 70% 이렇게 빌릴 수가 있죠. 예를 들어 1억짜리 집 같으면 집을 맡기면 7천만 원 빌려준다. 뭐 3억짜리 집 같으면 2억 1천만 원까지 빌려준다. 그런데 이거는 좋은데 무조건 빌려주는 게 아니고 이중 장치를 해놓는 겁니다. 네. 빌려주되 못 갚으면 안 되죠.
소득이세야 갚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소득 기준을 본다는 겁니다. 이게 DTI입니다. 이중 장치를 해서 DTI를 60%로 장치를 해놓고 무턱대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갚을 상한 능력에 따라서 돈은 60% 제한한다는 거. 쉽게 말하면 소득이 없으면 돈 벌리기가 쉽지 않도록 지금 규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출 빌리면 그 어느 기간 동안에 이자만 갚잖아요. 그걸 거치식이라 그러고죠. 거기 앞으로 거기 뭐 없어지고 거기 분할 상한 행식으로 이자도 갚고 원리금도 같이 갚고 예를 들면 2억을 빌렸으면은 한 달에 한 50만 원 이자만 갚으면 이렇게 한 2, 3년 갚으면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고 그 2억 빌렸으면 이자 50만 원도 갚고 원리금 상환도 해가지고 같이 197만 원 정도 약 200만 원 한 달에 갚아야 되면 어떻게 돈을 빌리겠습니까? 너무 엄청 까다로우니까 힘들죠. 그런 식으로 나오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바뀐 제도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대출 그렇죠. 규제를 어렵게 해서 그렇죠. 소득이 없는 사람은 주택 시장에 진입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예, 그런 뜻입니다. 아니 청년 세대 한 달에 월급 200만 원인데요. 아니 교수님 근데 또 이때 선택을 하게 하잖아요. 은행에서 고정금리를 할 거냐 아니면 맞습니다. 변동금리를 할 거냐. 근데 저는 그게 항상 선택이 어렵던데 지금 이제 어차피 5월부터 규제가 강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이 시점에 이 엄중한 시점에 고정금리를 선택을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그거는 다 그렇게 모르는데 그 상황에 예. 따라서 은행마다 좀 틀릴 겁니다. 실제 대출 심사하는 데 가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기서 내가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다 대출 상담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맡기는 담보 물건도 다 틀리고 하는데 여기 좋다 저기 좋다 은행마다 저기 조금 틀릴 겁니다. 아니 5월 되기 전에 저도 한번 정리하려고요. 방송 끝나고 나서 의원님 그 서류 들고 가셔서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 그러겠습니다. 그 가계대출 규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2월부터 서울에서 시행이 됐죠. 2월부터 맞나요? 그렇습니다. 네. 한 달 근데 됐습니다. 지금 이게 파장이 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시행 한 달 딱 통계를 보니까 심사를 강화를 하니까 한 달 새 대출 신청 금액이 약 24%는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만큼 돈 빌리기 힘드니까 집을 못 산다는 것이죠. 그죠? 예, 그리고 아파트 거래량을 이렇게 또 보니까 뚝 떨어졌다. 얼마나 뚝 떨어졌나는 정확하게 지금 잡히지가 않는데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5월부터 이 경남 지역에도 적용이 되면 아마 비슷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돈줄을 우선 세기 때문에 그 새 집을 살 수 있는 실수요자들은 집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은 조금 다행인 것은 우리 경남은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 집값 자체가 조금 낮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는 좀 충격이 조금 덜하지 않나. 그나마 낮으니까 떨어지는 폭도 낮게 된다. 아마 5월부터 이게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우리 지방에도 바로 시행이 돼버리면은 그 실수요자들은 아마 4월이나 그 딱 근접한 전달에 대출자들이 이래 막 은행에 좀 붐비지 않을까요? 교수님 여쭤보죠. 교수님 그러면 5월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미리 대출을 받아놔야 되는 건가요? 심사가 강화되기 전에요? 물론 심사가 강화되면 적용이 되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리 자기 무리하게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 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경남 지역도 창업만 해도 올해만 해도 한 2만 가구 가까이 분양 물량을 쏟아냅니다. 차분히 기다리고 한번 기회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또 이렇게 특단의 대책을 세운 거는 가계부채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일 텐데요.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거죠? 이거 국민 1인당으로 봤을 때 1인당 2,400만 원을 좀 떠안고 있거든요. 그럼 4인 가족이면 거의 1억 가까이가 되는 거죠. 지난해 한 해에만 약 122조 원이 늘어가지고 마침내 1,200조 원대 이렇게 돌파를 했는데요. 경남 지역의 가계대출의 55%를 주택담보가 차지하는데 그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10%, 전국이 0.39%입니다. 이 통계를 보면은 그 타 지역이나 전국에 비해서 우리 경남 지역의 가계 채무 상환 능력은 뭐 그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가처분 소득대 원리금 상환 비율이 2012년 이후부터 계속 이렇게 좀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1, 2분위의 그 저소득 계층들의 원리금 상환 비율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경기가 더 불황으로 이렇게 가버리고 경제 환경이 변해버리면은 저소득층이나 그다음에 신용이 낮은 계층, 그다음에 그 소득을 이렇게 잘 확정할 수 없는 이런 자영업자 이런 분들한테 바로 타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우리 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경남이 가계대출을 단순하게 그냥 경상남도 가계대출 총액과 경남 도민의 숫자로 나누면 다른 지역 평균보다 좀 낮은 건 사실이에요. 우리 금부 의원님 말대로. 근데 이제 문제는 경남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최고라는 거죠. 속도가. 예. 일단 그게 지금 문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하면 또 그만큼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30, 40대로 좀 볼 수 있겠죠. 그럼 또 서민들은 또 직격탄을 맞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투기 목적이 아니라 정말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서민들은 그만큼 또 이제 집 마련하기 힘들어지는 거니까. 네. 집은 이제 쉽게 말하면 소유 개념에서 이제 거주 개념으로 바뀌어줘야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은 얼마나 비싼 집에 사느냐, 큰 집에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최고 중요한 게 누구랑 같이 사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교수님 누구랑 같이 살고 계세요? 비밀입니다. 다 비밀이시군요. 가족이라고 가족이 사랑하는 우리네가 한 100년 살고 싶은 집에 살면 얼마나 행복한가 싶습니다. 아니, 그죠? 근데 너무 저는 부럽습니다. 청년 입장에서는 와 이거 이 집을 사니 많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부럽고요. 정부의 말에 비하면 대책은 많이 쏟아냈죠. 뭐 행복주택, 보금자리주택, 뭐 좋은 말은 다 했는데 그게 실현이 잘 안 되는 거죠. 특히 이게 항상 정책 기반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경제 논리를 생각하고 우선 주택 정책을 가지고 경기를 부양하겠다 이러니까 돈이 돌도록 만들기 때문에 큰 돈을 이렇게 뭐 집을 사도록 유도하는 게 편죠. 근데 사실 주택 정책은 그게 아니고 우리 서민들, 집이 없는 사람들이 제 몸에 맞는 집을 살 수 있도록 그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포커스가 그 기득권층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돈이 돌아야 돼요. 정부도 또 이렇게. 정말 교수님 말씀에 정말 공감하는 게 그 소유가 아니라 거주 위주의 이제 주거 위주의 정책을 펴야 되잖아요. 근데 1인 가구를 또 주목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1인 가구는 늘고 있어요. 그러면 주택을 필요로 하는 수요는 줄지 않고 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창원시 같은 경우만 해도 인구가 지금 최근에 감소를 했는데요. 가구 수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주택은 그만큼 더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수요는 그러니까 계속 있겠다는 지난해 얘기죠. 도내 인구 한 10명당 1명이 1인 가구로 이렇게 그 통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거주를 위한 주택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방증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그 거주를 위한 주거를 위한 그런 주택 정책에 대해서 정말 좀 이렇게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주거 정책은 아무래도 정부의 기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겠지만 뭐 집값 안정이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지자체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없을까요? 다들 그렇게 합니다. 지자체가 이게 할 수 있는 일 별로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참 많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게 우선 우리가 아파트를 공급하고 아파트 분양가를 아까 심사하는 과정이 전부 지자체가 합니다. 시장에는 군수가 다 합니다. 이 아파트를 얼마 짓겠다 하는 거 건설회사가 물론 제안서는 내지만 시장이 인가를 해야 됩니다. 승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너무 공급이 한꺼번에 쏟아져 가지고 또 집값이 한꺼번에 팍 나가는 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수요 공급 조절을 해줄 수 있는 게 지자체죠. 그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양가 작년 같은 경우는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고공행진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막을 수 있는 게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막을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됐더라도 손 놓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행정 지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예. 그 건설회사가 분양가 상한제를 엄청나게 높였으면은 인가를 안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내 유휴지 땅이라고 합니다. 땅은 사놓고 놀리는 땅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잘 조사해보고 그래서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게 전세난에 지금 경남도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거기다 공공택지를 좀 지을 땅을 조금 이렇게 알선해 준다든가 하는 것도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특히 그 은행권에서 우리 지역 그 주민들한테 금융 서비스를 잘하는 그 은행권에서는 지자체가 인센티브 제도를 좀 도입해가지고 그것도 좀 밀어줄 필요도 있죠. 그래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 주택 관련해서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 더해서 제가 이번 토론 때문에 자료 좀 찾다 보니까요. 실제 경남에서도 주택 종합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택 종합 계획 2013년부터 17년까지 수립을 잘 했더라고요. 그 전체적인 주택 이런 물량이라든지 인구 앞으로 어떻게 추세가 갈 거다. 여기 맞춰서 주택 공급이 어떻게 가야 될 거라는 이런 로드맵이 굉장히 잘 수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감시자들께서 보니까 감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관심도 없고 홍보도 많이 하시고 좋은 대안도 아이디어도 많이 내시네요. 아이고 보기 좋습니다. 네. 교수님 빚이 많으면 이렇게 관심이 많아집니다. 네. 이상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교수님 우리가 언제쯤이면 우리나라에서 뭐 부동산 대책이니 집값이니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그런 날이 올까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게 주택 보급률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네. 흔히 말하는 부동산 학에서 보면은 주택 보급률이 120%가 되면은 주택에 대한 그 스트레스 고민은 없다. 거꾸로 말하면은 주택에 대한 투자 매트는 별로 없습니다. 주택 보급률이 120% 되면은 예를 들어 장 같은 경우는 지금은 한 107% 정도 됩니다. 주택 보급률이 이게 앞으로 한 빠르면은 뭐 4년 조금 늦으면 5, 6년 되면 110% 됩니다.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안정 시기를 찾아가고 120% 되면 한 10년 정도 걸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때는 이런 고민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예. 제 생각보다는 빠르네요. 네.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정말 소중한 의견 잘 들었고요. 여기서 인사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은 그 어느 곳보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따뜻해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늘 이렇게 집 때문에 불안해야 할까요? 사도 불안, 안 사도 불안, 또 있어도 불안, 없어도 불안. 집을 집답게 그 가치를 먼저 바로 세우는 것이 주거 정책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I will remember you. Will you remember me? Don't let your life pass you by. Weep not for the memories. Remember the good times that we had. Let them slip away from us when things got bad. Clearly I first saw you smiling in the sun. Wanna feel your warmth upon me. Wanna be the one. I will remember you. Will you remember me? Don't let your 이번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지역사회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도민 행복조례 만들기 프로젝트. 이 지역민과 지역의원들이 함께 손을 잡고 도민을 위한 조례 제정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엔 정말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이 들었는데 정말 뭔가 손에 잡힐 듯 또 눈앞에 다가오는 듯해서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설레는 도전 그 네 번째 이야기 먼저 청년조례팀의 이야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경남도민과 지역의회가 함께하는 도민 행복조례 만들기 프로젝트. 청년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뭉친 청년 유니온. 그리고 책을 사랑하는 주부들이 뭉쳤는데요. 방송사상 최초로 보여드리는 지역민들의 조례 제정 도전기. 이들의 의미 있는 도전이 본격 시작됩니다. 지난 2014년 서울시 의회에서는 중요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은 좀 방관적이고 형식적인 지원에 좀 머물렀던 청년에 대한 지원을요, 그 사회적인 지원 체계를 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되었고요. 그리고 청년의 다각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법적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기본조례 제정 후 만들어진 청년들의 공간 청년 허브입니다. 이곳에 오늘 반가운 얼굴들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에 어쨌든 혁신적으로 이렇게 좀 청년센터가 있다라고 하고 청년조례가 만들어져 있다 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려고 아침 7시 반부터 기차를 타고 왔어요. 많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부푼 기대감을 안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청년허브의 문을 두드린 유니온 친구들. 경남에서 오늘 오신 거죠? 예. 그 먼 길도 오시느라고 고생이 되게 많으셨습니다. 제가 일단은요, 그 청년허브 공간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청년 허브는 공유라는 컨셉으로 청년에게 필요한 공간들을 마련해주고 있는데요. 드디어 청년 허브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여기 이제 쭉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이제 그 미다지 사무실이라고 그 이제 청년 단체가 입주해서 이제 쓰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디귿자 모양의 특이한 구조를 하고 있는 미다지 사무실. 기둥 한쪽 숨은 공간의 문을 밀고 닫으면 하나의 사무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청년단체의 자립과 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곳은 현재 약 10여 개의 사무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열린 공간에서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곳을 찾는 이가 많다고 합니다. 사실 허브 공간이 이제 조금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고 그 이제 알려질 수 있었던 계기는 허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잘했다 뭐 이렇다기보다는 여기 공간에 같이 입주해 있는 청년 그룹들이 서로 그 그룹 안에서 네트워킹으로 사람을 초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약간 얘기하기도 하고 하면서 사실 많이 알려졌다고 보는 측면이 있거든요. 계속되는 투어에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풍경. 다양한 모임을 통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상상력이 막 발휘가 될 것 같다. 뭘 하더라도 될 것 같잖아요. 이번에는 청년 허브의 색다른 공간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여기는 뭡니까? 좀 특이한데 구조가 여기는. 공간 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온돌바닥 같은 것도 설치해주고 그래서 잠을 자거나 아니면 휴식을 취하거나 이런 공간으로 지금 마련돼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통 일을 하다가 힘들면 여기서 잠깐 쉬기도 하고요. 좀 싱싱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잠시 휴식을 취해보는데요. 우리 사무실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 대화와 소통이 끊이지 않는 청년 허브. 때문에 청년에게 이곳은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사실상 청년들이다 보니까 10,000원짜리 한 장 되게 소중하거든요. 근데 이곳 청년 허브는 그런 거 없이도 누구나 와서 저기 이제 창문 카페도 이용할 수 있고 이곳이 이제 공간 휴라는 공간인데 이곳을 이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너무 좋아서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 평균 300명, 연간 9만 명의 시민들이 찾고 있다는 청년 허브. 교육과 문화,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을 후원하며 이제는 청년들의 삶을 이어주는 하나의 네트워크 장이 됐습니다. 청년들을 지원하는 곳으로서 청년허브가 생긴 게 아니라 청년허브라는 곳이 생김으로써 청년과 청년이 만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청년허브의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있음으로 해서 많은 청년들이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라는 것이 좀 많이 제가 봤을 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경남 지역의 청년들에게도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다른 어떤 대안적 희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경남에도 이런 그 센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의 삶에 주목하며 그 가능성을 찾아내는 일은 우리의 관심과 노력에서부터 나오는 건 아닐까요? 청년이 꿈꿀 수 있는 경남의 미래, 앞으로 기대해봅니다. 화면 보니까 서울에 있는 청년 허브 좀 부럽기도 하고 정말 좋아 보이네요. 정말 좋죠. 네. 저도 청년 허브에서 입주하라고 이제 여행대학 이 의뢰가 왔었는데 네. 저기 곳에 가면 이제 청년들 카페든지 강연장이든지 또 좋은 청년 기업들이 입주를 하면 다른 청년 기업들과 콜라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료 이용도 가능하고 최소 비용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청년 허브도 있고요. 경남에서도 혹시나 진짜 이런 것도 만들어진다면 아마 경남만의 학생들의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발산하지 않을까. 그런 인큐베이팅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좀 해보죠. 지난주에 우리 청년 유니온 사무실 여기 한번 나왔었죠. 예. 청년 유니온 사무실 보다가 오늘 서울의 허브 센터를 보니까 엄청 미안하네요. 사실 우리 정말 친구들한테 엄청 미안한 생각이 들고 지금 이렇게 청년들이 잘 쓰고 있는 청년 허브라는 곳이 원래 질병관리본부 건물이었는데요. 이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면서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서울시에서 청년 허브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부러운데요. 또 이 서울시의 청년 기본 조례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청년위원회도 만들어지고요. 전국 최초로 시의 청년 담당 부서가 따로 신설이 됐다고 합니다. 경남 지역에 이런 부서가 있나요, 의원님? 네, 현재 청년만 이렇게 담당하는 그런 부서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없죠. 그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그다음에 뭐 사업자와의 어떤 미스매칭 문제 이런 문제들은 우리 고용정책단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청년과 관련된 업무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에서 다 이 업무를 보고 있어요. 네. 청년에 대한 정책이 사실 부재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죠. 지금 안 그래도 저도 오늘 쭉 부서를 다시 한번 보니까 뭐 청소년 부서, 장애인 부서, 노인 부서, 여성 부서. 그런데 우리가 청년 고용 실업률을 이야기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정작 청년 부서가 없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저희 감시자들이 경남에서 이런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될지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독서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서 발품을 많이 팔았다고 하거든요.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화면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은 경남 최초로 독서진흥조례를 제정한 김해시를 찾았습니다. 김해시는 2007년 책 읽는 도시를 선포한 후 책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읽는 도시 김해여 책의 인과 함께 영원하라. 2013년 독서진흥조례까지 만들어지면서 독서문화 기반은 더 탄탄해졌습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의 운영 철학이라든지 그걸 존중하면서 저희가 공공에서 가져가야 하는 이 정신을 놓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워크숍을 통해서 철학을 공유하고 지원금이 끊이지 않다는 거, 이게 중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책 읽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한 건 김해시 도서관들인데요. 그중 한 곳인 장유도서관을 찾았습니다. 김해시는 공공도서관마다 특화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장유도서관은 독서 치료와 심리특강, 동아리 모임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김해시엔 책 관련한 특별한 서비스가 있다는데요. 책두레 서비스라고 5개 공공도서관과 37개 작은 도서관을 연결하는 타관 대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작한 책두레 서비스는 김해시 내 42개 도서관 시스템을 모두 연결해서 책 대출과 반납이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이뤄지게 됐습니다. 이 두레란 이름에 걸맞게 도서관이면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명신 씨와 영미 씨가 직접 책을 빌려봤는데요. 이겁니다. 이거 맞나요? 되게 부럽다. 작은 도서관이 이렇게나 많다니. 우리도 이런 도서관이 이런 시스템이 빨리 갖춰지면 진짜 좋을. 책두레 서비스 덕분에 김해 시민들은 90만 권의 책을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습니다. 김해시는 반경 5km 이내 걸어서 10분 거리마다 도서관이 있는데요. 인근에 위치한 팔판 작은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뒤에 멍멍이가 쫓아간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저도 같이 갈래요. 아이고 신났어요. 아이고 신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조용한 분위기의 도서관이 아니라 마치 책으로 노는 놀이터 같았는데요. 실제로 이곳 팔판 작은 도서관은 책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골의 마을회관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막 누구나 와서 이렇게 책도 보지만 엄마들끼리 서로 이야기도 하고 정보도 나누고 아이들끼리 이렇게 친구도 사귀고요 서로. 그래서 되게 마을이 작은 공동체라는 느낌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이날은 큰 동화책을 만드는 엄마들의 독서 모임이 있었는데요. 책을 만들면서 엄마가 도서관과 친해지자 아이들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도서관에 가면 이렇게 큰 책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냥 종이책밖에 없지만 여기 오면 큰 책도 있다는 그런 아이들한테 인식을 심어주다 보면 항상 오면 한 번씩 만져요 아이들이. 그런 게 너무 보람있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지만 또 만들게 되고 그래서 도서관에 또 아이들이 이용하고 동아리도 만들고 시민들이 작은 도서관을 통해 이런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 김해시 정책과 조례 덕분입니다. 김해시 작은 도서관 조례어에서 작은 도서관 운영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어요. 장유라는 곳은
신도시라서 이게 뭔가 주변에 뭐가 없었었어요. 복지를, 뭐 문화를 함께 할 수 있는 게. 근데 2008년도 책 읽는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책하고 도서관하고 연계되어서 작은 도서관이 만들어져서 너무 좋아요. 잘 받아보세요. 장유도서관에서 빌렸던 책을 이곳에 반납해봤는데요. 반납되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책 둘의 서비스 덕분에 불편하고 어려웠던 도서관 문턱이 훨씬 낮아졌습니다. 김해 시의 독서진흥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조례는 도시 전체에 독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주 편리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제도가. 신나고 재밌고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이 도서관 때문에 저는 이 김해를 떠나기가 싫을 정도로 사실 그렇더라고요. 진짜 우리 모두가 꿈처럼 책을 읽는 도시, 그래서 책 읽는 도시, 문화가 넘쳐나는 도시, 이런 이야기를 정말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지요. 바라는 바입니다. 네, 책 읽는 도시라는 수식어가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김해 저렇게 독서 문화가 잘 형성이 돼 있네요. 네, 김해가 이게 문화 관련된 정책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렇게 선도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2007년에 이미 책 읽는 도시를 선포를 했었어요, 김해가. 2013년에는 이제 독서문화진흥조례를 경남에서 최초로 이제 제정을 했고요. 또 이제 앞서 VCR 소개에도 보셨겠지만 그 책을 품앗이해서 공유하겠다는 그 책도래 서비스는 전국 최초로 이렇게 시행을 했죠. 마크 주커버그가 그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책 25권을 최근에 제가 소개한 걸 봤는데 네. 거기에 제가 읽은 책이 한 권밖에 없었어요. 어떤 책이었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참 부끄러웠는데 네. 이 국가 경쟁의 가장 핵심은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책은 또 예산입니다. 예산이 수반돼야 그게 구체적으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해시에서 저런 좀 선진적인 저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김해 시민들이 저렇게 독서에 빠져 있고 아이들과 엄마가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런 조례 오면은 지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듭니다. 저 역시도 독서를 위한 조례가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방금 VCR 보니까 확실히 필요하네요. 독서 조례를 통해서 어떤 도시의 삶과 시민의 삶이 바뀐다는 걸 확실히 알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민 동네 어르신들이나 주부, 그다음에 청년, 보신 것처럼 유아, 그리고 저는 거기에다가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까지도 이런 책을 읽을 수 있는 문화를 좀 만들어준다면 우리 도시를 위한 독서 조례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서울, 김해 등 다른 도시가 조례를 통해서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를 보니까 우리도 저런 조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도민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 만들기 그 리얼 도전 다음 이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오랜 시간 동안 제대로 감시해준 우리 네 분의 감시자들 감사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꽃샘추위도 지나고 정말 이제 완연한 봄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주변에 둘러보면 곳곳에 출래 불사춘, 봄이 와도 봄을 느끼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훈훈한 훈풍이 더 많이 부를 때까지 감시자들이 제 몫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50만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